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시즌2 세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즌2도 세 번째 시간, 행정 이론과 정책 이론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어요. 이제 시간이 심화 과정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좀 세부적인 어떤 학자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시험 경향을 봤을 때의 문제의 난이도가 단순하게 이 구급 시험이라고 해서 구급 수준의 문제만을 내지는 않는다. 20문제 가운데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7급 수준의 굉장히 좀 고급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어떤 학자들의 세부적인 이론들을 뭐 막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라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학자의 이론들이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이론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10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그 10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이나 이론이나 그 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뭐 그러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보거나 또 시험에서 또 만났을 때 좀 어색함이나 생소함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익혀두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직 이론과 관련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전반적인 내용들 가운데에서 10문제 추려봤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문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샤인의 복잡한 인간에 관한 모형에서 개인의 궁극적인 만족과 조직의 궁극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샤인의 복잡한 인간에 관한 모형은 현대 조직 이론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체제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굉장히 복잡한 존재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이론들을 좀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욕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개인의 궁극적인 만족과 조직의 궁극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 유발, 그 다음에 직무의 성격, 직무의 추진 및 방해의 상황,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 그리고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성격,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궁극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걸 고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의 직무의 성격은 일단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 이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 추진 및 방해 상황,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개인의 직무 적합도와 직무 성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개인의 궁극적인 만족과 조직의 궁극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여태까지도 지금 몇몇 문제들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9급을 준비하시는 친구들 물론이려니와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번스와 스토커의 환경과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구분한 조직 환경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번스와 스토커가 그 환경과 구조에 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조직의 환경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다? 정적인 환경, 다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혁신적 환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이제 어떤 구조들이 적합하냐. 그래서 기계적 조직이나 유기적 조직 두 가지로 이제 나누고 그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 각각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그 조직 환경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정적 환경 들어갑니다. 2번 일상적 환경. 일상적 환경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죠? 그다음에 3번의 혁신적 환경, 4번의 변화하는 환경. 1, 3, 4번의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만 일상적 환경이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여기선 2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맞는 조직이 뭐 이제 기계적 조직이 더 많냐, 유기적 조직이 많냐,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조직 구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번스와 스토커의 환경과 구조에 관한 연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삼엽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모형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삼엽조직, 혼돈정부, 그리고 공동정부, 그다음에 후기 기업가 조직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삼엽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업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위로 핵심 근로자 집단을 구분한 그러한 조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규모를 좀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직의 규모는 좀 축소시켜서 슬림화하지만 산출량은 극대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을 우리가 이제 삼엽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이 같은 조직의 규모가 이 삼엽조직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정규직을 최소화하여 직원 수를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산출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내용이 이제 삼엽조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카오스 이론, 비선형 동학 또는 복잡성 이론 등을 정부 조직에 적용한 형태이다. 자, 카오스 이론이나 복잡성 이론 등이 등장하는 것은 혼돈 정부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카오스 거버먼트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다음 3번 대리정부, 제3자 정부, 그림자 정부, 계약 레짐 등으로 불린다. 대리정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는 이제 공동정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 4번 창의적인 탐색, 유연성과 신축성,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는 후기 기업가 조직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기업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대규모의 조직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좀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유연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가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규모가 큰 조직 이런 것들보다 상황이 얼마만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좀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난 형태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탐색이라든지 또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뭐 지식정보사회의 조직구조 변화의 모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지만 삼엽조직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1번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전통적 패러다임과 구분되는 혼돈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통적 패러다임과 혼돈 이론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통적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룹화 시켜가지고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좀 집단화하는 이른바 환원주의를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혼돈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비환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 패러다임이 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혼돈 이론은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전통적 패러다임은 이 불확실성은 극복의 대상으로 인정해서 회피하거나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혼돈 이론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통제 위주의 통합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 패러다임과 대비해서 혼돈 이론은 분산적인 조직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이제 이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1번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비환원주의, 이건 혼돈 이론의 특징이 맞는 이야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불확실성을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여 적극 대응한다. 이 내용도 혼돈 이론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선형적 인과관계는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강조가 되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혼돈 이론에서는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산적 조직 구조 역시 혼돈 이론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혼돈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은 전통적 패러다임에 해당이 되는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단행이 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좀 강력하게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알아두시되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소방안전과 해양안전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였다 그랬는데, 자, 우선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에 당시에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을 뽑아내서 이제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 국민안전처장은 이제 장관급으로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고, 그리고 소방안전 기능과 해양안전 기능을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해경을 이제 뭐 폐지한다 그렇게 발표는 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해양경찰, 해양안전 기능을 이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보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기능과 해양안전기능을 이제 각기 독립을 시키는데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된 것은 소방안전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을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으로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켜 가지고 이 소방안전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해양안전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이제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을 시키죠. 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된 것이 맞지만 해양안전기능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따라서 1번이 일단은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수량관리 기능과 수질관리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이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서 2019년 1월부터는 완전히 환경부로 일원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 관리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던 과거의 국토교통부 산하의 이 기타 공공기관들이 환경부 소속으로 소속 부처가 이제 옮겨가게 된 모습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에서 담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감염병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다. 이게 이제 2020년 9월 12일에 단행이 된 문재인 정부의 2차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번. 복수 차관 부처를 6개로 조정하였다. 그랬는데 기존의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7개였던 복수 차관 부처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2017년도에 5개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외교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이제 5개의 기관이 5개의 부처가 이제 복수차관 부처였는데 2020년 9월 12일 날 2차 정부 조직 개편이 시행이 되면서 감염병 대응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기 위한 전임 차관이 이제 신설이 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이제 복수 차관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부터는 복수 차관의 부처가 5개가 아닌 6개다. 요걸 이제 좀 강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복수 차관 부처를 6개로 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셔가지고 5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따라서 5번에서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다음 공기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기업은 크게 이제 뭘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이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구분이 된, 거기에 근거한 공공기관에 구분해서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시장형 공기업은 16개가 있고, 2020년 1월 29일 현재로 시장형 공기업은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20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16개, 20개 정도는 조금 익혀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렇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합니다. 준시장형 공기업. 다음 2번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역시도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죠. 3번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도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4번의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4번의 한국가스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형 공기업이 어디냐, 준시장형 공기업이 어디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수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의 이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소 조금 유동적인 성격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가운데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자.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이 정도는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겠다. 기타 공공기관이 뭐 어디에 속하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200개가 넘는 기관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제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도는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둡시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요금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를 공급하는 그러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기술은 왜 준시장형 공기업이냐? 이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우리가 그냥 흔히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을 이유로 민영화가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 이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를 우리가 이제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그리고 이제 기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 국방부의 군책임운영기관, 그 다음에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기타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교재 부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참고적으로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 인쇄창, 국군 수도병원 등 16개 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국방부의 군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 뭐 인쇄창, 보급창, 정비창, 뭐 이런 그 창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 기관들 대표해가지고 총 16개의 기관이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책임운영기관은 딱 이 두 개의 기관이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제 TBS 교통방송이 있었는데 이 TBS 교통방송은 2019년도부터 이제 그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중에 하나인 시청자 미디어재단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4번.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하다. 그랬는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은요. 통계청이 아니라 특허청입니다. 특허청.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어디 세 글자던데 청 단위의 세 글자던데 그래가지고 어딘지 몰라가지고 혼돈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통계청이 아니라 특허청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효과성 모형 같은 경우에 조직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접근 방법이 전통적 접근 방법과 현대적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통적 접근 방법에는 이제 목표 모형, 체제 모형, 내부 과정 모형이 있고 현대적 접근 방법에는 참여자 이익 모형, 그 다음에 경쟁가치 접근법이 있다. 우리가 이제 경쟁가치 접근법 같은 경우는 뭐 경합가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현대적인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목표 모형, 체제 모형, 내부 과정 모형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이제 참여자 이익 모형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자 이익 모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접근 모형이죠. 그래서 전통적 접근 모형의 내부 과정 모형과 조금 유사한 형태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효과성 모형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퀸과 로보의 경합가치 모형, 경쟁가치 접근법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군무원 7급 문제에서 7급 시험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기 때문에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중에 한 곳에서 올해에 한 번 정도 만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그 다른 최근의 기출 문제들 이렇게 겸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한번 군무원에서 지금 최근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중에 한 시험에서 좀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특히 이제 경쟁가치 접근법, 경합가치 모형에 대한 내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조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 기업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형 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 직영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직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의 주체로도 참여하는,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는 하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이 정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를 하고 또 운영까지도 직접 한다.
그래서 정부 직영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봅니다.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르면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이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정부기업 예산법에서는 이들 4개의 사업을 이제 정부 부처형 기업이다. 정부 직영 기업이다. 라고 지정을 해 놓고 있죠. 자,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정부 기업은 모두 특별회계가 적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기업은 일반 회계가 적용이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다 특별회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 운영 기관은 모두 정부 기업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아까 2번에서도 봤지만 정부 기업은 모두 특별회계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책임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책임 운영 기관 가운데서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기관들은 정부 기업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정부기업이 4개가 있다라고 딱 명시해 놓은 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운영 기관 가운데서 특별회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 책임 운영 기관은 전부 다 정부 기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가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특별 회계가 적용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운영기관은 모두 정부 기업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에서 특별 회계가 적용이 되는 책임운영기관만 정부 기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4번. 정부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정부가 직접 운영 주체가 된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퀸 앤 로보의 경쟁가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로 많이 낸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문제 나왔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합리 목표 모형은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조직의 창업 단계와 공식화 단계에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이 퀸과 로보의 경쟁가치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변화와 융통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을 한 축으로 또 초점 자체가 조직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또 한 축으로 해서 이제 4분면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4분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개의 모형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합리 목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는 외부 초점,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는 그 같은 상황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합리 목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하고 조직의 성장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창업 단계와 공식화 단계에 적용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1번의 얘기는 거기에 딱 부합이 되는 내용이죠.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조직의 창업 단계와 공식화 단계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1번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내부 과정 모형이 나와 있는데 내부 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안정성과 균형을 목표로 정보 관리를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직 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내부 과정 모형은 안정성과 균형을 목표로 조직의 공식화 단계에 적용된다. 그런데 내부 과정 모형이 적용이 되는 것은 딱 한 군데죠. 그죠? 공식화 단계에 있습니다. 공식화 단계에 적용이 되는 모형이 이제 내부 과정 모형과 합리 목표 모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개방체제 모형은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조직의 집단 공동체 단계와 공식화 단계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개방체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직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변화와 융통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그래서 뭐 융통성이나 외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이제 좀 살피는, 조직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체제 모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제 창업 단계와 정교화 단계에서 이 개방체제 모형을 활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공동체 단계와 공식화 단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맞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뒤에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일단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인간관계 모형은 자, 조직이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변화와 융통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의 응집력이나 사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적용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에서는 지금 틀린 내용,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방체제 모형이 적용이 되는 성장 단계는 창업 단계와 정교화 단계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이상 1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기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녹록치 않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화가 조금 잘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얼마나 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9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이려니와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에게 상당히 조금 더 좀 강조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즘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지금 강조가 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지역적으로 뭐 여러 학자들의 다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알기 위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뭐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마냥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좀 꾸준하게 해 주시고 그러다가 좀 그래도 좀 힘에 벅차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라 늘 강조 드리죠. 질문 안 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얼른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행정학 시즌2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3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 달 반 정도 남았죠. 3개월 정도 남았나요, 이제?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지방직이 이제 평소 때보다 조금 일찍 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죠. 군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년보다는 지금 일주일 정도 좀 늦춰져 있는 상태인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일찍 보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급하고 다급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요.
뭐 지금부터라도 내용들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시면서 지금 정리한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느긋하게 마음을 먹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강조 드리는 만큼 개인위생에 각별히 좀 신경 많이 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날씨도 지금 이제 꽤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쪼록 이제 개인 건강,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에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챙겨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뭐 행정학과 관련된 내용도 뭐 물론이려니와 행정학과 관련되지 않은 뭐 다른 부분들이라도 함께 조금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톡을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뭐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데에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하나하나씩 같이 물리쳐 나가는 협동의 정신 같이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 주에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